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3일 노동법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죠.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은 처음 지난 6월 30일 있었던 노란봉투법에 관한 국회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중계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이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것이 의결된 것이죠. 그래서 아직 상정은 이제 된 건 아니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7월에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게 되면 이제 이것이 의장의 판단에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고 그때 이제 표결이 될 것입니다. 아마 민주당이 다수니까 의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즉 대통령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그날 그 구의 회의에서 이 토론을 하는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국민의힘의 이미자 의원 그분만이 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에 이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혀지는 것 이것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셨는데 다른 의원들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하지도 않고 그냥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또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그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서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이쪽만 주장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노동법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제한 문제나 사용자 범위 확장 이거는 뭐 그 개정이 되든 안 되든 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이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딱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 줄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갖다가 넓혀버리면 권리분쟁까지도 노동쟁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넓혀버리는 그런 개정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 노사 현장이 혼란스럽고 늘 제가 표현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파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이제 볼 수밖에 없게 되니까 큰 걱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잘 좀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지난주 제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죠. 사실 이 임금 피크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정년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본래의 정년 그대로 두는 경우인데, 이제 최근에 2013년 법 개정 이후, 그래서 2016년부터 시행된 이후에는 정년은 법에 의해서 60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60세 정년을 이미 만들어 놓은 데도 있는데, 그 60세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이런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년을 늘려가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2022년 5월 26일 날 우리 대법원은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는 이것은 연령 차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촉진법 4조 어느 조항을 이제 위반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라고 명백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고용 유지, 정년을 유지하는 이런 형태의 임금 피크형은 이제는 그것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 점은 명백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2019년 11월 14일 그 대법원 판례에 보면요. 이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를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정확하게 거쳐가지고 변경했다 하더라도 도입했다 하더라도 만약 어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나는 그 임금 피크제를 못 따르겠다. 내 근로계약에는 그런 임금 피크제의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그 개별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아주 특이한 판례를 낸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 왜 그런 판례가 나왔을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별 근로자에게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가라고 보니까 이 2022년 5월의 판결 그 임금 피크제가 만약 정년 유지형이라면 이거는 처음부터 위법한 것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그 생각을 대법원에서는 하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임금 피크제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을 문제 삼다 보니까 아마 판결의 내용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대법원은 일찌감치 이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 이것은 그 연령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고 무효로서 판단하고 있었다는 점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정년 유지형
그 임금 피크제의 효력은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이제 아직 대법원에서는 정확하게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하급심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뜨거운 논의를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제일 이제 대표적인 판결은 2022년 6월 16일 날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이게 이제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는 무효다라고 하는 그 대법원 판결이 5월 달에 나왔는데 그 다음 달 6월 달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러면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는 이것은 무조건 유효하다. 이것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미 국회에서 정년 연장형의 임금 피크제를 만들 때, 즉 고령자 고용 촉진법 19조의 2를 신설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에 의해 가지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금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을 때는 그는 이미 국회에서도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년을 연장하는 형태의 임금 피크제는 유효하다라는 이 판례의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이 서울중앙지법 2022년 6월 16일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KT 판결이라든가 삼성화재 판결들이 다 비슷한 의견들을 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년 유지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렇게 비교해 볼 때도 정년 연장형, 그러니까 고령자 고용촉진법 19조 2에 따른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이것은 당연히 유효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년 4월에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효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그때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까지는 맞았고 그래서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해서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이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는 가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에 확립된 견해인데 이 대구지법에서 내린 이 사건 경북 능금농업협동조합에서 있었던 이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서 이 가반수 노조는 없었지만 결국 그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방식, 회의 방식에 의한 그 동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자의 거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동의서를 받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잘못되어서 이것은 무효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인데 그것이 무효다. 특히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잘못돼서 무효라고 한 것은 최초의 판결이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사용자들이 긴장하게 된 건 지난 5월 11일 날 KB 신용정보 판결에서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임에도 불구하고 무효라고 하는 판례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불이익 변경 자체, 그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바람에 이거는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 요건, 실질적인 요건 내용면에 있어서의 잘못이라는 걸 지적하는 바람에 우리 사용자 측에서는 굉장히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판례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이 판례에서 지적한 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 삭감폭이 너무 크거나 또 업무 강도를 저하시키지 않거나 이렇게 했다면 이 임금 피크제 도입은 무효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판례를 잘 보면은 그 1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 6월 달에 있었던 그 서울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의 그 판결에서 나왔던 그 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는 이 대법원 2022년 5월 판결에서 그 정년 유지형 임금 피크제가 왜 잘못되었는가를 다룰 때 그 임금 피크제가 유효하려면 지켜야 될 4가지 요건을 지적해 놓은 걸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년 연장형에서도 그러한 요건들을 챙겨볼 수 있다. 이 점을 이제 불씨를 남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걸 2023년 5월 달 서울중앙지법이 다시 한번 그 요건을 따지는 것으로 들어가서 임금 삭감폭이 너무 크든지 업무 강도가 줄어들지 않았다든지 즉 대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든지
이렇다면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라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무효라고 그렇게 판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KB신용정보는 정년은 58세에서 60세로 연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임금 피크제 도입 시기는 55세부터 시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55세부터 60세까지 약 5년간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니까 그 임금 삭감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효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정년 연장형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을 때 문제가 없을 줄로 생각했는데 이와 같이 절차가 잘못되었다거나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이것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지방법원에서 나오는 바람에 앞으로 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 하는 그런 점에 이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 법원들에서 사법부에서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나타냈던 견해인데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법원이나 우리 노동부나 이 임금 피크제 도입과 관련돼서 중요한 우리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라는 건 아까도 언급했지만 고용촉진법 19조 2의 조항이죠. 그 조항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화면 공유를 통해서 그 조항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여기 고령자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여기 19조 2 여기를 보시면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 연장, 그러니까 모든 정년을 이제 60세로 연장을 해야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자 가로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회 회의록에서는 이 임금체계 개편은 바로 임금 삭감까지도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거, 그건 무조건 불이익이라고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입법부가 예정하고 있는 그런 법률의 취지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법원이 뭘 오해하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지, 또 우리 노동부가 뭘 놓쳤는지 하는 걸 제가 한번 지적한다면 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까지가 규정이 되어 있다. 요거를 좀 정확하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어떤 말하고 구별을 해야 됩니까? 지금 아래로 가시면 근로기준법 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중에서 여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인데 여기 그가 주체가 뭐죠? 요 위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이 아닙니다. 동의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여기까지의 표현은 취업규칙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보셨듯이 고령자 고용촉진법 19조 2에서 말하는 이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주체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아니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9조의 2 여기에서 이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거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는 이 말은 어디에 쓰이는 말이죠? 바로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대표를 의미하는 거죠. 근로자 대표. 그래서 근로자 대표가 그 사업장에 제대로 선출이 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그 근로자 대표와 같이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시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서면 합의를 통해서 임금을 어떻게 고칠 것이다, 삭감을 할 것이다, 삭감하면 율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이다, 이런 거를 미리 서면 합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이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을 한다 이런 식의 개념은 이 법을 입법할 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해석을 해본다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때, 특히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때는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간의 서면 합의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조치, 그 서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서 단체 협약을 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할 때
이 지역규칙 변경 자체가 그거는 불이익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미 서면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그걸로 지역규칙을 변경하는 것뿐이니까 이것은 불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역규칙 변경으로 근로자 측의 근로자 과반수의 그냥 또는 그 노동조합의 어떤 동의만 얻으면 의견만 들으면 되는 거지 굳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판례들은 대부분 다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그 절차가 바로 됐냐 안 됐냐 이제 이걸 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단 한 번도 어느 판례에서건 이 근로자 대표하고 사업주가 서면 합의를 통해서 임금체계 개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놓으면 된다. 그 다음에 지역규칙을 변경하는 건 그 다음 조치이다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부도 이 초창기에 이 조항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이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하는 것은 지역규칙 불이익으로 변경 불이익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놓은 것 자료가 오래전에 나왔었는데요. 바로 그런 식으로 이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것과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서면 합의라는 것과 이거를 혼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많이 도입하셨는데 아마 대부분 절차가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같이 밟아가지고 아까 그 대구지방법원에서 무효라고 판단했던 것과 같은 그런 집단적 회의 방식의 어떤 하자가 있는 이런 상황이 많았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사용자들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시려면 일단은 근로자 대표를 명백하게 정하시고, 가반수 노조가 있다면 당연히 있고 이거 근로자 대표죠. 만약 가반수 노조가 없다면 그 근로자 대표를 정확하게 선출해서 그 근로자 대표와 함께 이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서면 합의를 근거 서류로 해서 지역규칙을 변경하거나 뭐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때 단체협약은 뭐 보통 보충협약의 성격을 띠게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단계를 밟는다면 전혀 임금피크제의 유효 무효 이런 걸 가지고 논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사이의 서면 합의, 이것이 있어야만 임금체계 개편 즉 임금피크제 도입에 있어서의 효력 요건이 법으로 딱 알맞는 것이 된다 하는 이 점을 그동안 우리 법원이나 노동부나 누구나 이것을 좀 간과하고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임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임금피크제 이 문제가 앞으로도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고, 그러나 이 고령자 고용촉진법 19조의 1을 정확하게 물리 해석을 하신다면 거기에서 중요한 그 임금체계 개편의 요건은 지역규칙 불이익 변경 또는 단체협약 이게 아니고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사이의 서면 합의,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법의 취지라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즘 그 판결, 지난주에 보도됐던 판결 중에는 이 임금과 관련된 또 재미있는 판례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그 건설 노동조합 타워크레인 노동조합과 관련된 그 월랩이라고 하는 이런 성격의 그 금품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이게 갈취 행위다고 해가지고 그걸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뜻밖에도 대법원이 그것은 임금이다 라고 하는 그 하급심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그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거를 이제 대법원의 그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항소심 판결이 맞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니까 결국 대법원도 항소심에서 이 월랩이라는 것은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한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이 월랩이라는 게 임금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우리 근로기준법의 취지 아닙니까? 근데 이 임금의 범위를 이렇게 폭넓게 인정해버리면, 그러니까 이 월랩이라는 거는 직접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하청회사에서 그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면서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그 기사들에게 지급하게 되는 그런 관행적인 금품이었는데 이걸 이제 임금이라고 이제 봐버리니까 상당히 이제 임금에 대한 법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견해는 우리나라 임금 체계는 우리 대법원이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요? 1995년 12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임금 이분서를 폐기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임금 체계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후생복리에 속하는 임금이 아닌, 원래는 임금이 아닌 후생복리에 속하는 금품을 노무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임금이라고 이렇게 판단해버린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이후에 임금이 뭔가 하는 걸 두고 엄청난 논란을 벌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서 또 엄청나게 임금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죠. 이번에 원래비를 임금이라고 이렇게 봐버리면 이 문제도 앞으로 큰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임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정확한 어떤 법적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건 뭡니까? 항상 임금기준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 국회에서 제발 좀 이 임금기준법을 새로 만들어서 임금에 대한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 이 점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그런 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바로 그 원칙들이 적용되는 이런 임금기준법,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임금 관련 판결이 지난 23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공사에 파견됐던 해외 근로자들에게 월 한 500만 원 정도 해당하는 해외 근무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이 나온 거예요. 회사 측에서는 이거는 해외 근무에 대한 그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우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그것은 해외 근무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니까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가산수당 지급할 때 그것을 넣어가지고 계산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의 20년 넘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해외 근무 수당은 실비 변상으로 봤던 적이 있죠. 그래서 평균 임금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있었는데, 2020년에 사실은 그 한전 KPS 판결에서 이미 해외 수당 이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20년 판결을 보고 20년 전 대법원 판결을 바꾼 것인가? 그럼 왜 전원합의체에서 안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대법원은 거기에 대한 고려 없이 여기 다시 한번 서울중앙지법, 대법원이 아니네요.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해외 근무 수당을 임금이라고, 통상임금이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2020년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이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20년 넘게 지금 제가 기억이 좀 가물한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때 실비변상이라고 한 대법원 판결도 지금 분명히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중요한 쟁점적인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임금 관련 판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나왔는데요. 롯데카드에 지급하는 성과급, 이것이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무 제공의 대가로 보기 힘들다 해서 임금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결을 나온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죠. 사실 이 민간 부분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같은 데서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임금이 아니다,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 라는 이런 판결들이 이제 나오긴 했는데, 이게 어디서 가장 문제인가 하면 2018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우리 공기업 부분의 그 경영성과급, 이거는 임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까지 넣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퇴직금이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 이거 어떡하냐고 이제 대법원이 이런 판결 내느냐 걱정한 바 있는데, 민간 쪽에서는 아직 그것을 흔쾌하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이 임금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그 민간 부문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대법원이 좀 판단해줄 중요한 임금 관련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판결 뉴스에는 이렇게 뜻밖에도 임금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판결들이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쟁점인 이 파견 문제, 비정규직 문제가 또 나왔는데요. 29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6월 29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쌍용 C&E 하청 중장비 기사들이 불법 파견으로서 쌍용 C&E 그 대기업이 원청이 그들을 직접 고용한다라는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효성그룹의 임원 수행 운전자들도 모두 불법 파견으로 인정해서 그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28일 날 그래서 나왔네요. 자, 그런데 이 효성의 경우에 이 임원 수행 운전자들을
다른 회사로부터 인력 파견 회사로부터 도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계약 형식은 도급이지만 실질적인 지시는 효성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파견이라고 보고 불법 파견이라고 보고 결국 2년 넘은 운전자 근로자들은 다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정규직과 관련된 이건 비정규직은 아니네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또 한 가지 흥미있는 판결은 서울대의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사건인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하고 어떤 임금이나 수당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거 이거는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 차별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아직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미를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하급심의 일부에서는 이 무기계약직이 그 사회적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아마 대법원에 가가지고 결정적인 어떤 판결이 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이 아닌 분들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처우 문제, 고용 문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뜨거운 이슈라는 점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판례는 울산지법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울산 쪽에 있는 한 지방 공기업에서 부정 채용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그 근로자를 해고시켜 버렸죠. 근데 그 부정 채용과 관련되었던 이 청탁을 해가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 채용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으로 채용되었던 그 근로자, 해고됐던 그 근로자가 아니 그 부정 채용이라는 증거가 없고 그들이 다 무죄가 됐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 해고가 잘못된 거 아니냐, 복직시켜 달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걸은 것이죠. 그 부정 채용에 관련되었던 게 이 근로자의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그 지인들, 그 공기업에 근무하는 이 지인들 사이에서 이제 생겼던 그런 부정한 청탁이었는데 그게 다 무죄가 되어버리니까 이 근로자가 나를 해고시킨 거는 무효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울산지법에서는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랬습니다. 형사적인 무죄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채용 절차에 있어서의 그 위법성,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이 공기업의 채용 절차에서의 위법성이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 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 채용과 관련돼서 그 당사자 근로자를 해고시킬 거냐 아니면 채용을 취소할 거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민법 109조에 의해 가지고 이 착오에 의한 채용으로 봐서 그 채용을 취소해 버린다면 해고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 법적 다툼을 하는데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판결 뉴스가 흥미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에서 퇴직한 후에 마이크론사로 전직을 하려고 했던 그 근로자에 대해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삼성전자가 했는데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전직할 수 없다. 그 마이크론에 근무할 수 없다. 만약 마이크론에 계속 근무한다면 1일 500만 원씩 이걸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영업비밀을 둘러싼 이런 어떤 근로자들의 전직 이것을 경쟁사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이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이런 차원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판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판결 뉴스들을 지난주에 접할 수 있어서 상당히 우리나라 노동법이 이렇게 법적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다투어지면서 이렇게 판결로 나오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하시고 노사가 이런 판결들의 의미를 제대로 적용할 수만 있게 된다면 훨씬 더 노사관계가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노동법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